네, 조금 전 10시에 새롭게 코로나 확진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도 161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교수님, 김경훈 교수님. 네네. 오늘도 161명. 지금 사태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국외 유입된 감염 확진자와 또 일부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 위주로 네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대구 신천지 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더불어서 네. 또 그 대남병원에 그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생기면서 네네. 그분들이 약간 좀 늦게 발견되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지금 전 세계적인 발생을 봤을 때 이렇게 국외 유입을 통해서 산발적인 발생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 자체에서 규모적으로 이렇게 국지적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또 이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양상은 조금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밤사이에 사망자가 2명이 늘었는데 모두 그 대남병원과 관련성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늘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남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의 특성을 봐야 되겠지만 뭐 기저질환, 폐가 안 좋으셨다든지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정신질환까지 있으셨는데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치료에 좀 협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중환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달고 계셔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시면 이런 걸 좀 빼신다든지 또 치료 치료에 잘 협조가 안 되시는 경우는 또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아마 중증의 폐렴과 더불어서 이런 가지고 있는 만성 기저질환 거기다가 또 약간 또 협조가 잘 안 되는 예. 이런 것까지 겹쳐서 조금 더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자체로 사망을 했다기보다 다른 기저질환이나 그 치료에 협조를 안 해서 이래서 좀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망 원인을 이제 딱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바로 사망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예. 보통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데 이분이 사망을 이끈 요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폐기종이 있던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했다면 이분의 사망 원인은 폐기종이 큰 것인가? 코로나19가 큰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폐렴이 더 악화되고 예, 예. 사망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또는 코로나19와 관계된 사망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기존에는 그 코로나19가 주로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간혹 그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심장 질환이 더 악화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근경색 같은 것이 더 잘 생긴다. 이런 네. 보고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자. 이렇게 공고하는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질병과 사망의 어떤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예.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다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뭐 중증 환자 중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는 환자가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에크모 치료가 어떤 거죠? 네, 에크모는 그 체외 산소막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 정상적인 신체는 폐에서 폐의 작은 꽈리에서는 그 작은 혈관과 함께 작은 세포막을 통해서 혈관과 공기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되고 이제 산소가 다시 피에 들어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렴이라든지 또는 폐 감염으로 인해서 심한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폐 기능이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을 그 체외로 돌려가지고 체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네. 혈액을 넣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폐가 며칠이나 이제 몇 주 후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하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달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바이러스 폐렴이 우리가 면역력이라든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서 폐가 좀 염증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될 때는 에크모 치료를 통해서 폐가 회복될 때까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추가 확진자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금 어린
어린이들도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 참 걱정인데요. 어제 나온 소식에는 16개월, 생후 16개월 여아도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린이들이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떨까는 이제 많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예. 현재까지 그 중국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특히 9세 이하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10세에서 19세 같은 경우에 0.2%의 사망률 네. 그리고 이제 80세 이상에서는 15%의 사망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고령에도 더 취약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없는 걸로 적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치료가 어떻게 적절히 됐는지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네네. 일단은 어린이들은 비교적 경증이고 치명적인 상황은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환자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전국의 유치원 또 초중고교가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는데,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맞벌이 가정들 같은 경우에 돌봄 서비스는 계속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는 합니다. 대신 이제 학교는 일주일 동안 개학을 연기했는데 그게 이제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같이 이루어진 조치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심각 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강제성을 띠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강제로 좀 동원할 수 있고요. 네. 장비들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심각 단계에 맞춰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주일 정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네.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을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정부가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또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심각으로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경계 단계를 유지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정부도 이렇게 봤나 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예.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통해서 위기 단계를 경계해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위기 단계 격상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는 좀 더 빨리 이걸 예. 정부가 이거를 격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켜버리면은 일단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지고 각 부처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을 동원하고 격리병상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경찰청에서는 감염 우려자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 네. 기재부나 행안부는 감염병 대응 예비비나 뭐 교부금 같은 거를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교육부는 어제 내렸던 것처럼 휴교 명령을 내리거나 개학을 연기하고 네네. 또 국토부는 대중교통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진자가 막 늘 때부터 전국 이동이 자유로우면 이게 언제 어디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더 빨리 심각 단계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실제로 의료계에 있긴 한가요? 예, 물론 이 처음 몇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알 수가 없었다라는 예, 예. 건데요. 지금 겪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메르스와 달리 중증의 질환을 잘 일으키진 않고 예, 예. 경증을 일으키면서 감염된 사람이 막 돌아다닐 수 있고 네. 또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와서 또 전파력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중증을 일으키면 관리하기 쉬운 면도 있는데 네. 경증이다 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기 경계 단계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금처럼 이제 심각 단계가 되면 이제 총리 중심의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더 컨트롤 타워가 올라가면서 네. 범부처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계속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위기 수준은 경계로 조치하면서 대응은 심각 수준에 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심각 수준의 경계는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감염병 확대 양상이 됐을 때 이제 내릴 수 있는 거라서 네. 아직 통계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대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전국적인 확대가 곧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심각 단계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예. 그 조치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치 이후에 어떻게 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협조가 방역에 쏟아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행정명령 법 집행들이 보다 이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와 어제 발언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뭔가 이렇게 뭐 종식을 언급한 게 좀 섣불렀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감염 사태가 신천지 집단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죠. 아니 뭐 의료계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된 사태가 이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걸로 보였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특히 대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일단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뭐 놓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왔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 사건 터지고 나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퍼지고 있어서 지금 그 상황과 지금 상황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페이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입만 차단하면 되는 쪽으로 결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고 격리시키는 일, 이게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도 그 전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나중에 보고받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신천지인데 어제 신천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정부와 신천지 예수교회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해 가야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조하겠습니다. 네. 손준 변호사님. 지금 보면 신천지는 스스로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 피해자는 아니죠. 어쨌거나 이렇게 확진자가 확 증가하게 된 데 원인이 된 거는 맞잖아요. 네네. 총체적인 책임은 어떤 정부의 방역망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저렇게 본인들을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판의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를 확실히 공개를 해서 네. 정부가 이런 방역망을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저 명단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670명 연락 안 되는 사람 중에서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 검사를 안 받았어요. 예. 그리고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253명에 대해서도 모든 방법을 다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신천지 내부의 자체적인 해결에 맡겨둘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부 동선이라든지 그런 인적 사항 같은 거를 확실히 정부 당국에 넘겨줘서 이 문제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 새로 증가한 161명 중에서 신천지 관련이 129명인데 뭐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250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네. 신천지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는 철저하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 언론에 보고된
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무슨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건물 자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분을 전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완전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천지 운영 구조를 보면 점조적으로 돼 있고 모두 다 연결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전재면에서 말처럼 1차적으로 저는 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신천지 이 교회에 있는 분들, 특히 감염 우려가 있는 분들,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물론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저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라면 신천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무슨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국이 지금 엄청난 패닉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종교 단체라고 하면 책임감을 갖고 예.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명단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신천지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 공개를 잘 하지 않고요. 네네. 또 신천지 교인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본인들이 신천지 교인인 걸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예.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을 찾아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니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인 사스보다도 확산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무증상으로도 유증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이런 해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연구 결과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무증상 감염 전파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딱 무증상이냐 유증상이냐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누가 와도 전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네네.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검사만을 해서 무증상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네. 아직 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법도 지금은 많이 나왔지만 초기에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게 진짜 무증상 감염이었다면 진짜 이거는 방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감염병이 되겠고요. 네네. 네, 일단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네. 좀 있었던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증상 감염인데 주로 같은 회사에서 생겼다든지 예. 그거는 이제 직접 접촉은 안 했지만 그 감염자가 사용했던 그 밀폐된 사무실에 떨어져 있는 어떤 비말을 그 환자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좀 찾아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예. 일단은 증상이 경한 상태에서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지금 보고되는 것보다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네. 근데 지금 28번 환자 발생까지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 분 스스로 자가 격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어도 막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시고 뭐 마트도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접촉자들 대상으로 쭉 관찰을 했을 때 같은 마트를 가거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감염된 확진자들은 별로 안 나오고 네. 같은 가족이라든지 식사를 같이 하신 분에 한해서만 소수 이렇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증상이 없고 전파력이 강하지만 28번까지는 그래도 조기에 찾아내서 격리를 하고 예. 능동 감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증상이 없어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신천지 사건과 같이 대규모 발생을 통해서 거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놓치면 또 다시 또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지역적인 대규모 감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들이 빨리 보급돼서 좀 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